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사실 오래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어렸을 때 중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이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와 친구들의 답이 뭐였냐면, 우리 30살까지만 살자. 30살 넘으면 늙어서 싫어 였습니다. 결국 친구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그 친구들도 저도 30살을 넘겨서 아직까지 잘 살고 있네요. 그런 걸 보면 지금의 제가 또 생각을 뒤집고 오래오래 살 수도 있겠죠. 지금의 우리는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얼마나 사느냐 보다는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누구나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기왕이면 나이보다 젊게 살고 싶죠. 어느 순간부터 젊어 보인다, 어려 보인다, 동안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오래오래 젊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 바로 오늘의 책, 늙는다는 착각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이자 유명한 사회심리학자인 엘렌 랭어 박사인데요.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성형수술로 젊은 외모를 되찾은 사람은 천천히 늙을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상의 배우자를 둔 사람과 현저히 어린 배우자를 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오래 살까 등등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그 흥미로운 이야기들 중에서 일부분을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그럼 오늘의 책, 늙는다는 착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가늠하는 기준. 1979년 학생들과 나는 심리적인 시계를 되돌렸을 때 인간의 생리 상태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훗날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라고 불리는 실험을 고안했다. 이 실험에서 우리는 1959년의 세상을 재창조하여 피험자들에게 20년 더 젊은 나이로 살라고 요구할 작정이었다. 마음을 20년 전으로 되돌리면 몸에도 그 변화가 반영될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흔히 그렇듯 이 아이디어도 처음에는 황당한 시도로 여겨졌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았다. 마침내 우리는 노력할 만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는 연구 결과를 수치화할 수 있도록 노화의 뚜렷한 생물학적 지표를 찾고자 저명한 노인병 전문의들에게 의견을 구했지만 놀랍게도 그런 지표는 존재하지 않았다. 실제 나이를 모른다면 아무리 과학을 동원하더라도 누군가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는 없다. 그러나 연구를 위해서는 실험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피험자의 노화 정도를 측정할 수단이 필요했으므로 우리는 정신적, 신체적 노화 정도 판단에 적합한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평가 기준에는 체중과 민첩성, 유연성과 더불어 안경으로 교정하기 전후의 좌우 시력과 통합 시력, 맛에 대한 민감성이 포함되었다. 우리는 실험 참여 예정자들이 종이와 연필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미로 찾기를 완수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지능 검사를 실시하고 시각적인 기억력도 측정하기로 했다. 사진도 찍을 작정이었다. 외모의 변화까지 평가하기 위해서였다. 마지막으로는 피험자 스스로 평가하는 심리 검사가 계획되어 있었다. 모든 검사 결과는 참가자 선별에 도움을 주고 연구 말미에 잠재적인 심신 개선 여부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예정이었다. 우리는 70대 후반부터 80대 초반까지의 노인들을 모아 일주일간 조용한 시골집에서 함께 지내며 과거 이야기를 나누면서 옛 추억에 관해 연구한다는 내용으로 지역신문과 전단에 광고를 실었다. 연구를 단순화하고 방배정과 세부 계획이 쉽도록 대상은 남성으로 제한했다. 우리는 환자가 아니면서 계획된 활동과 토론에 적절히 참여 가능한 남성을 원했다. 소문이 퍼져나가자 많은 젊은이가 연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하며
우리 연구가 연로한 부모님에게 어떤 이득이 될지 물었다. 전화 인터뷰를 바탕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신체 검사와 심리 검사를 받았다. 인터뷰는 인상적이었다. 첫 모임에서 나는 아놀드라는 노인에게 본인에 대해서, 특히 자신의 건강과 신체 상태에 대해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다른 성인 자녀들과 달리 아놀드의 딸은 뒤로 물러나 앉아 아버지가 아무 간섭 없이 이야기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아놀드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과거에 즐겼던 광범위한 신체적, 지적 활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야기 끝에는 기력이 없어 이제 그런 활동을 아무것도 못한다고 덧붙였다. 안경을 써도 글자가 거의 보이지 않아 독서도 포기한 상태였다. 느릿느릿 골프장을 걸어 다니는 것이 너무 민망해 더는 골프도 치지 않는다고 했다. 집 밖에 나가면 계절에 상관없이 아무리 많이 껴입어도 어김없이 감기에 걸렸다. 음식이 맛있는지 맛없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야기대로라면 더할 나위 없이 암울한 인생이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아버지 스스로 이야기하도록 내버려둬서 내가 마음속으로 칭찬 중이던 아놀드의 딸이 나섰다. 딸은 거들먹거리며 아버지가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아놀드는 서글프게도 자신의 푸념을 한마디로 부정해버리는 딸의 말에 아무 반박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아놀드에게 이 연구로 무엇이 바뀔지 알 수 없지만 일주일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연구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어지는 인터뷰에서 건강과 육체적인 한계에 대한 참가자들의 불만을 들으면서 나의 의구심은 커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 연구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그 결과가 과연 이렇게 노력하며 연구를 준비하고 실행할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나와 대학원생들은 이 연구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깨달았지만 이미 진행한 일을 감안해 계속 밀고 나가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실험 참가자를 선정한 다음 각각 8명씩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고 실험을 위한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1959년으로 시간을 되돌리다. 나를 포함한 연구팀은 노인들이 일주일간 조용히 머물 곳을 찾아 여러 도시를 돌아다녔다.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거의 없어 세월의 흐름과 무관해 보이는 곳이 연구 장소로 적합했다. 마침내 우리는 뉴 햄프셔주의 피터버러에 있는 옛 수도원을 찾아냈다. 완벽한 장소였다. 우리는 그곳을 단장해 1959년에 복제품을 만들어냈다. 참가자 가운데 실험군은 일주일간 그곳에서 지금이 1959년인 것처럼 지낼 예정이었다. 모든 대화와 토론은 현재 시제로 이루어질 계획이었다. 우리는 모든 참가자에게 전반적인 설명과 일주일간의 대략적인 일정, 수도원의 평면도, 각자 방의 위치 표시가 담긴 안내문 꾸러미를 우편 발송했다. 참가자들에게 잡지나 신문, 책, 가족 사진도 1959년 이후의 것은 절대 가져오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한 1959년 당시인 듯 간단한 자기소개서를 써달라고 한 뒤 젊은 시절의 사진을 요청해 다른 참가자 전원에게 그 사진을 보냈다. 두 번째 집단인 대조군은 일주일 뒤에 별도의 은둔 실험을 진행했다. 그들 역시 첫 실험군과 똑같은 환경에서 지내며 1959년에 일어난 일에 관한 활동과 토론을 즐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기소개서는 과거 시제로 작성되었고 사진도 현재의 모습이었으며 일단 은둔처에 입소하면 과거를 회상함으로써 지금은 1959년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로 정신을 집중할 예정이었다. 시계를 실감나게 거꾸로 돌리려면 상황 설정부터 설득력 있어야 했다. 따라서 우리는 1959년의 일상이 어떠했는지 주의 깊게 연구했다. 당시의 정치 상황 및 사회 문제의 특징과 사람들이 즐겨 보고 듣던 TV와 라디오 프로그램, 그들이 실제로 맞닥뜨렸을 물건들을 파악했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다행히 꽤 그럴듯하게 과거 환경을 흉내낼 수 있었다. 오리엔테이션을 받기 위해 모인 실험군 참가자에게 이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과거의 경험을 현재형으로 말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연구에 임하는 최선의 방법이 단순한 회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가능한 한 그들의 정신을 완벽하게 과거로 되돌려 놓아야 했다. 설명하며 느낀 흥분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아름다운 은둔처에서 마치 1959년인 양 살게 될 겁니다. 당연히 1959년 9월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언급할 수 없겠죠. 그렇게 하도록 서로를 돕는 것이 여러분의 일입니다. 저희가 여러분께 바라는 것은 1959년을 살고 있는 것처럼 연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1959년 당시 본인의 모습으로 지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저희는 여러분이 그것을 성공적으로 해내신다면 실제로 어르신들의 몸도 1959년으로 돌아간 것처럼 느끼리라고 믿을 만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인들에게 모든 대화와 소통은 지금이 1959년이라는 사실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자신을 빨리 놓아 버릴수록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열정적으로 말했다. 두세 사람은 초조하게 웃음을 터뜨렸고 한 사람은 흥분으로 킬킬댔으며 나란히 앉은 둘은 냉소적으로 어깨으쓱할 뿐이었다. 육체를 지배하는 마음의 힘. 그렇게 우리는 IBM 컴퓨터가 방 전체를 차지할 만큼 크고 팬티 스타킹이 미국 여성들에게 막 알려진 50년대에서 일주일을 보내게 되었다. 수도원에 들어온 뒤에는 매일 만나서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인 익스플로러 1호 발사, 방공호의 필요성, 피델 카스트로의 아바나 진격 등과 같은 1958년의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공산주의에 관한 논의가 대단히 열기를 띠었다. 미국 프로축구 리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볼티모어 콜츠가 31대 16으로 뉴욕 자이언츠를 대파하고 2연패를 거둔 이야기도 그에 못지않았다. 유명 코미디언인 잭 베니와 제키 글리스는 우리의 웃음보를 터뜨렸고 페리 코모, 로즈메리 크루니, 네팅콜은 라디오에서 노래를 들려주었으며 안나 프랭크의 일기, 배너,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뜨거운 것이 좋아 같은 영화를 보기도 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일주일이 다 지나기도 전에 우리는 두 집단 모두 행동은 물론 태도까지 변화했음을 알아차렸다. 실험 이틀째가 되자 다들 음식을 나르고 식사 후 치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면접을 보러 처음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를 찾았을 때는 데려다준 친지들에게 극단적으로 의존하던 노인들이 수도원에 도착한 직후부터 모두 독립적으로 행동했다. 실험군과 대조군이 각각 일주일간의 은둔 생활을 끝낸 뒤 우리는 모든 참가자를 대상으로 다시 검사를 했고 육체를 지배하는 마음의 힘이 정말로 엄청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두 집단 모두 공손한 대우를 받았고 토론에 활발히 참여했으며 최근 일상과는 전혀 다른 일주일을 경험했다. 그 덕인지 모두 청력과 기억력이 향상되었다. 대부분 좋은 의미로 체중이 평균 1.5kg 늘어났으며 악력도 현저히 향상되었다. 수많은 측정 결과에서 참가자들은 더 젊어졌다. 실험군은 관절 유연성과 손가락 길이, 손놀림이 월등히 나아졌다. 키, 몸무게, 걸음걸이, 자세도 좋아졌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연구의 목적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주일이 끝나갈 때 참가자들이 찍은 사진과 연구를 시작하자마자 찍은 사진을 비교해 달라고 요청했다. 객관적인 입장의 관찰자들은 실험군 참가자 전원이 연구 말미에 훨씬 더 젊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능검사에서는 대조군의 44%만이 결과가 향상된 데 반해 실험군은 63%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배우자의 나이가 수명을 좌우한다.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 이후 나는 학생들과 함께 행복이 사고방식과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 계속 연구했다. 우리는 만일 우리의 삶이 다른 나이대 집단의 삶과 유사하다면 우리는 그 나이대 사람들처럼 나이를 먹을까? 아니면 원래 나이대 사람들에 가깝게 나이를 먹을까? 하는 주제로 탐색 연구를 실시했다. 우리는 훨씬 어린 남자와 결혼한 여자들이 평균 수명보다 오래 사는 반면 나이가 훨씬 많은 남자와 결혼한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죽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자와 평균 수명 기대치가 다른 남자들의 경우에도 결과는 같았다. 심리학자 버니스 뉴가트는 사람들이 사회적 시계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특정한 행동이나 태도에 어울리는 올바른 나이가 있다는 암묵적인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는 본인의 사회적 또는 생물학적 시계를 배우자의 나이에 맞추면서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 추론했다. 상대적으로 젊은 배우자는 더 늙게 되어 기대 수명보다 일찍 죽는 반면에 나이 든 쪽은 더 젊어지고 기대 수명보다 오래 사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여자들이 생일 전주보다 다음 주에 죽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반면 남자들은 생일 전주에 더 많이 죽고 생일 다음 주에 사망하는 확률은 평균보다 높지 않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데이비드 젠킨스의 표현대로 남녀가 현실을 다르게 포장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 정보를 구성하는 방식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여자들은 자신의 생일을 준비하며 희망을 품고 주변 사람들의 축하를 고대하는 경향이 있지만 남자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 내 학생이었던 심리학자 베카 레비와 동료들은 성격과 노화, 수명에 대한 연구에서 심리학자들은 물론 의사들도 일반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심리학적 요인보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들은 1975년 오하이오주 옥스퍼드에서 노화에 관한 긍정적, 부정적 진술에 응한 650명 이상의 피험자들 수명을 조사했다. 피험자들은 점점 나이 들어갈수록 만사가 계속 나빠진다. 나이가 들면 쓸모없어진다. 나는 젊었을 때만큼 지금도 행복하다 등의 진술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들은 응답 집계 결과에 따라 건강과 노화에 관해 긍정적인 견해를 지닌 부류와 부정적인 견해를 지닌 부류로 분류되었다. 설문조사 이후 20여 년이 흐르고 기록을 확인한 레비와 동료들은 노화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던 이들이 부정적인 이들보다 평균 7년 반을 더 살았음을 확인했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춤으로써 4년 정도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데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방식만으로 이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는 운동과 적정 몸무게 유지, 금연의 혜택으로 얻을 수 있는 1에서 3년의 추가 수명 또한 뛰어넘는 수치였다. 1999년 심리학자 하이너 메이어와 제키 스미스는 지적 능력, 성격, 주관적인 행복, 사회적 능력을 포함한 17가지 심리학적 행복 지수와 도덕성 간의 관계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 연구 역시 1990년대 초 베를린 노화 연구소가 수집한 500명 이상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노화에 대한 불만이 인간의 수명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임을 발견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며 많은 사람이 흥미롭기는 하지만 나와는 별 상관없을 거야 생각한다. 믿음이 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우리가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내용과 심하게 어긋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존에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을 버려야 한다. 그러면 어떤 대상이 현재 어떻다고는 단언할 수 있지만 어떻게 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음을 이해할 수 있다.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과학은 어떤 대상이 통제 불가능하다는 사실까지 밝혀내지는 못한다. 과학이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그 대상을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는 사실뿐이다. 통제할 수 없는 세상과 규정할 수 없는 세상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면 중대한 이점이 생겨난다. 무언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것이 일어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어나게 만들 방법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음을 의미할 뿐이다. 만일 어떤 질병이 치유 불가능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고 믿었다면 우리는 무의미한 노력이라며 병을 치료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의학이 정복한 질병은 대부분 한때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지만 사실은 단지 규정할 수 없었을 뿐이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엄청난 차이로 이어진다. 믿음이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마땅히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중대한 선택을 하나 해야 한다. 자신의 건강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 말이다. 언제나 성공을 거두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우리가 옳다면 통제 불가능한 일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 자체에서 다른 보상을 얻을 수 있다. 믿지 않기로 선택하면 손해만 커진다. 그런 경우 시도해보지 않았다는 최소한의 보상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통제하고자 하는 의미심장한 노력의 기회 또한 잃고 만다. 30g만큼의 치유가 필요하다. 우리는 왜 경험으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할까? 특정한 경험의 단계에서 바라보는 모든 사건은 제각기 독특하기 마련이다. 어떤 사건이든 필연적으로 똑같이 반복되지 않는데 하나의 사건이 미래의 사건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의 사건에서 겪은 하나의 고통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 어느 날 두 친구와 걷고 있는데 한 친구가 몇 년 전에 끔찍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나는 그런 불상사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유보다는 도기로 만들어진 변기 꼭대기에 올라섰다는 이야기를 더 귀담아 들었다. 친구는 변기가 부서지면서 자빠지면서 도기 조각에 다리를 난자당해 106바늘을 꿰맸다고 했다. 친구는 여기서 교훈을 하나 얻었다고 말했다. 내가 무슨 교훈이냐고 묻자 친구는 도기 변기에는 올라서지 말 것이라고 대꾸했다. 나는 그 말도 맞겠지만 다음 중 어느 것이라도 교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안했다. 좀 더 주의할 것, 스스로 물건을 고치려고 하지 말 것,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땐 혼자 있지 않도록 주의할 것, 새로운 일은 무엇이든 시도하지 말 것, 뭔가를 수리할 때는 두툼한 옷을 입을 것, 인체가 스스로 치유하는 방식은 놀랍기 그지없으니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데 두려움을 갖지 말 것, 나는 타격을 입어도 패배하지 않을 수 있다. 또는 변기에 올라서도 괜찮도록 살을 뺄 것. 무한정 계속할 수도 있었지만 우정을 생각해서 그쯤에서 그만두었다. 친구의 말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그 경험을 바라보는 한 가지 방식일 뿐이다. 때로는 경험에서 배우려고 노력하는 대신 배움을 경험하는 편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 경험이 보잘것없는 스승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험에서 배우려고 들 때 많은 사람이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경험과 배움 사이에 한 가지 관계를 설정한다. 하나의 경험이 수많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고 다른 관계를 수없이 형성할 수 있음에도 일단 하나의 관계를 염두에 두면 우리는 다른 가능성의 대안을 제거해 버린다. 이 때문에 경험은 이미 우리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경우가 유독 많다. 어제의 진전이 오늘의 실패일 수도 있다.
부러진 다리로 걸으려 애쓰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스스로를 너무 심하게 밀어붙였다는 생각이 들면 다음 날에는 조금 더 쉬엄쉬엄 가야 한다. 우리는 경험을 바탕 삼아 무언가 포기하거나 쉬엄쉬엄 하거나 아니면 더 열심히 노력하기로 마음먹을 수 있다. 건강을 학습하려면 세상 모든 가르침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도 중요해질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흔히들 어떤 일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불가능하다고 느끼곤 한다. 살을 3kg쯤 빼겠다고 생각하면 중압감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30g 빼겠다는 생각에 기죽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우리는 30g만큼의 치유법을 찾아야 한다. 세발 자전거는 25세 남성을 위한 것이 아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이답게 행동하라고 꾸짖을 때는 근면성과 엄숙함, 책임지는 자세에 대한 기대가 동반된다. 그러나 노인들에게 나이답게 행동하라는 명제는 좀 더 부담스러운 의미를 함축한다. 역설적이게도 노인들은 종종 주체성의 정도, 책임감, 자기 인생에 대한 통제력을 포기한 채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리라는 기대를 받는다. 특정 나이를 넘어선 어른이 노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는 극단적으로 말해 인간의 행위가 개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연대기표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며 억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물고기는 자전거를 타지 못한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물고기는 능력이 떨어진 것이다. 여기서 의인화된 물고기와 노인 사이의 차이는 주로 노인과 노인 이외의 사람들이 개인과 개인이 처한 환경 사이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다. 자전거를 타지 못한다는 사실을 물고기의 열등함으로 여기는 것은 분명 우스꽝스러워 보인다. 자전거의 유용성은 물고기가 사용할 수 있는지의 능력 여부로 판단되어서는 안 되며 물고기의 유용성 또한 두 팔과 두 다리, 잘 발달된 엉덩이를 지닌 인간에게 맞춰 설계된 기구의 사용 가능성 여부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노인의 능력을 평가할 때 우리는 종종 이 같은 유용성의 서열을 까먹는다. 예를 들어 나이 든 사람이 차에서 내리기 어려워하면 우리는 다리 근육의 약화와 균형 감각 상실 때문에 그렇다고 여길 가능성이 높다. 옆으로 몸을 움직이는 대신 승객이 정면으로 내릴 수 있도록 회전하지 않는 자동차 좌석에 결함이 있다고 여길 수도 있는데 말이다. 자동차의 결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쓸모없는 짓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25세 남자가 세발 자전거를 타기 어려워하는 까닭이 기다란 팔다리와 부족한 유연성 탓이라고 결론 내리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생각해보라. 세발 자전거가 25세 남자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듯 자동차 좌석도 75세 노인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5세 노인이 자동차에서 내릴 때 어려워한다고 그 사람에게 결함이 있다고 말한다면 25세 젊은이가 세발 자전거 경주에서 무능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노인은 젊은이가 아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설계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도 아닌 환경과 매일 강제로 타협한다. 우리가 물고기를 자전거에게 맞추는 대신 자전거를 물고기에 맞추면서 인식한 결함의 외부 원인에 주목한다면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고 나아가 주변 환경을 대하는 데 있어 모든 연령층에게 도움이 될 만한 창의적인 해결책의 모색을 장려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식료품 꾸러미를 아는 채 문을 열지 못하는 할머니를 위한 해결책으로 아파트 문 밖에 선반을 만들었던 선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 노인의 정신적인 능력을 평가할 때 그들의 욕망과 의도, 관심이 젊은이들과 동등하다고 여기는 경우도 흔하다. 물고기 이야기로 되돌아가면 물고기가 자전거에 별 관심이 없다는 사실은 매우 분명하다.
반면 노인들의 행동 설명에 그러한 유추가 적용되는 일은 드물다. 만화 캐릭터들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도입부 몇 마디만 듣고 인기 순위 40위 안에 드는 최신곡을 알아차리지 못해도 아이들은 부모가 얼굴 인식 능력이나 음악에 대한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결론 짓지 않는다. 오히려 아이들은 부모가 포켓몬스터나 아이돌에 관심이 없다고 올바르게 결론 짓는다. 노인들은 기억력 검사 수행 능력을 포함해 젊은이들의 관심사에 단순히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더 건망증이 심한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어떤 개인에게 전혀 관심 없는 정보가 주어진다면 그 정보는 기억 저장고에 담기지 못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 그 정보 관련 질문에 그 사람이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 정보는 잊혀진 것일까? 나중에 잊힐 수 있으려면 학습부터 되어야 한다. 어쩌면 노인은 우리의 추측만큼 건망증이 심하지 않다. 부분적으로 그런 노인들이 있다면 단순히 기억 저장에 좀 더 선별적인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더 지혜로워질 수 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한 모든 것이 어제는 불가능하다고 간주되었다는 사실은 불확실성과 한계성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을 좀 더 건강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발견은 그것을 일반화하는 이론의 특정 변화로만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도 흔하다. 한계성이라는 전체적인 개념에 의문을 품는다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한계성에 의문을 품는 것은 가능성을 연구하는 심리학의 핵심이다. 우리가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 아는 유일한 방법은 기분이 최상일 때, 건강이 최고조일 때 왜 더 나아질 수 없는지 의문을 품는 것뿐이다. 가능성의 심리학은 우리가 바라는 궁극을 시작점으로 간주한다. 마비나 시각장애, 두뇌 손상, 말기암을 되돌린다거나 심지어 잘려나간 사지를 재생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단순히 의문을 던지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껏 그것들은 불가능하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과거는 우리의 현재를 결정하며 달라지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똑같다. 하지만 매사가 변하며 현재 우리가 겪는 사실이 불변이 아님을 인정할 때 가능성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 대신 이룰 방법을 묻는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바로 그 첫걸음만으로도 몸과 마음을 다시 하나로 합치는 것이 가능해질지도 모른다. 몸과 마음을 별개로 볼 때 몸의 중요성은 종종 마음의 중요성보다 우위를 차지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건강을 위해 건배하고 그 다음에 행복을 위해 마신다. 지금껏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태도와 생각, 믿음은 적어도 식이요법이나 주치의만큼이나 건강에 중요하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려 드는 사람들에게 격렬히 반대하는 사이 우리는 몸에 대한 통제력을 너무 쉽사리 포기한다. 이제는 통제력을 되찾고 의식을 집중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를 둘러싼 환경,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리고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도 그처럼 똑같이 행동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때다. 나의 지인 도디 파월은 90세의 나이에도 의식의 집중이 건강과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했다. 그녀는 스스로 관리하고 책임질 때 생겨나는 장점을 잘 알고 있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녀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순간은 노년에 대한 나의 오랜 관심과 노인으로 살고 계신 내 아버지의 인생 때문에 특별히 내게 중요했다. 도디의 침대 옆 탁자에는 책 몇 권과 꽃병, 볼펜이 꽂힌 머그컵, 약, 화장지, 식어가는 우리 두 사람의 찻잔이 놓여 있었다. 우리는 수많은 노인이 말년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노년에 대해 위안이 되는 말을 했지만 자신의 긴 생애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헤어지기 전에 그녀가 말했다. 죽는 건 두렵지 않아. 엘렌, 하지만 분명 사는 게 더 즐거울 거야.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동창회에 나가보면 나이가 똑같은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친구는 나이에 비해서 어려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기도 하죠. 열심히 관리하고 젊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더 젊고 어려 보이는 친구들은 학교 선생님 같은 직업으로 주로 젊은 사람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제 주위를 보며 그게 젊게 사는 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이론상으로도 맞다는 걸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었네요. 건강하고 젊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일일 일팩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젊게 살기 위해 젊은 마음을 가지는 것,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